이 포천병원이 이제 공립병원이었죠. 국립인가? 도립병원이었어요. 도립병원인데 포천의 의사를 오래 하셨고, 그런데 이제 좀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포천병원 의사를 일단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알바라고 해야 되나, 비정규직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프리랜서 의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고 이제 복지국가 단체 중에 하나인데, 거기 건강보험 하나로 팀장을 하고 계세요. 의료팀장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보다는 건강보험 하나로 팀장으로 남들이 불러주기를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평촌에서 진료를 하고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이제 우리보다도 더 애를 많이 다루신 것 같아요. 표정이 차가 막혀갖고 지금 오셨다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네, 감사의 박수부터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진이 안 좋았나 보는데, 이 건물에는 여기 활짝은 자주 오거든요. 회의도 자주 하고, 항상 이 1층에 자리가 있었는데, 오늘따라 또 주차장이 또 꽉 차가지고 또 길가에다 지금 세워놓고 왔는데요. 누가 끌고 가지 않겠죠. 저희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 불러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메르스가 지금은 조금 글쎄 아직은 안심하기는 좀 이를 겁니다. 어쨌든 뭐 이번 달은 넘어가야지 이제 환자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 안 돼야지 종식 선언이 사실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환자 발생한 지 뭐 한 달은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 정도만 추가적인 환자가 발생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렇더라도 이게 메르스는 지금 중동인 국가에서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라서 언제든지 또 들어올 겁니다. 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너무 방역 체계가 이거는 뭐 전문가들도 예상 못할 정도로 사실 방역 체계가 완전히 뚫려버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메르스 사태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대비책을 세워야 될 건지, 우리가 이제 속담에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거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소 잃고 외양간조차도 또 고친 적이 사실 제대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호도 그랬던 거고요. 메르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이제 신종플루 때도 사실 똑같은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뭐 격리실도 전혀 없고 우왕좌왕하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또 이런 신종 전염병에 대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좀 하자, 이거 반성하고 이런 대비를 하자라고 분명히 이제 정부 보고서 신종플루 백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런 메르스 방역이 완전히 뚫려버릴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발생이 됐고 이후에 어떻게 좀 할 것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메르스는 워낙 잘 알려져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이제 뭐 메르스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을 그냥 약자만 써서 이제 메르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유행했었던 사스, 중국에서 들어왔던 사스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이제 주로는 호흡기 감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 열 나고 기침, 가래, 독감 증상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매년 계절마다 도는 독감하고 증상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문제는 한번 걸렸을 때 치사율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독감도 지금은 치사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10,000명당 1명 정도 사망할 정도로 치사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초기에 이제 이 독감 역시도 우리가 그동안 이제 경험해 못한 새로운 어떤 변종이 들어오면
그때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1900년도 초반대에 돌았던 뭐 스페인 독감이나 유럽을 휩쓸고 갔던 이런 독감도 치사율이 한 7% 정도 됐었거든요. 정말 유럽을 전 사회를 휩쓸면서 수천만 명이 사망을 했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동안 우리 인류가 크게 접촉하지를 못했던 바이러스죠. 그래서 아직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제 뭐 박쥐나 이걸 통해서 낙타가 감염이 됐고 낙타를 통해서 이제 사람으로 전염이 된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바이러스는 사실 있었겠죠.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동물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동물들 내에서 이제 자기네들끼리의 독감 같은 거였는데 이게 이제 우연찮게 이제 사람한테 넘어오면서는 이 사람은, 우리 인류는 여기에 대해 면역 체계를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거인 거죠. 그런 게 이제 뭐 에볼라 바이러스나 뭐 이런 주요한 전염병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제 이 메르스는 원래 이제 워낙 이 2012년도부터 한 3년 전부터 중동에서 워낙 1000명이 넘게 발생을 했고 거의 한 400명 넘게 사실 사망했던 거라서 어느 정도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던, 관심만 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바이러스였고, 물론 국내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던 바이러스였지만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우리 사회 차원에서,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혹은 국가 방역 체계라는 차원에서는 사실은 전혀 거의 대비를 하고 있지 못했었던 거였죠. 중동에서는 어쨌든 잠복기는 한 5일 정도, 감염이 되면 5일 정도 후에 걸리더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이 메르스가 어떻게 퍼지느냐 가지고도 참 많은 논란이 있었고, 너무 뚫리다 보니까 이거 공기 감염이 공기배기로 전파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할 정도로 였던 거죠. 근데 메르스는 다행히도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공기배기로 전염되지는 않았다. 그 근거는 없다. 만일에 공기 감염으로 전염이 됐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나라 다 퍼졌을 거다. 지금 정도인데 그러지는 않은, 그걸 보통 이제 비말 접촉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비말은 그냥 침입니다. 침.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나 우리 서로 얘기할 때 다 침이 나옵니다. 안 보여서 그렇죠. 근데 이제 기침이나 이런 거를 좀 더 하게 되면 좀 더 멀리 튀어나오죠. 더 많이 나오죠. 침이. 거기에 이제 이게 나와서 튕겨 나가면 최대한 2m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좀 덩치가 큰 거는 바로 1m에 정도, 3피트면 1피트가 30cm이기 때문에 한 1m, 5피트면 1.5m. 그래서 보통 한 2m 정도까지 떨어져 나간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비말로 전염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침을 제가 말을 하고 그러면 제 침이 다 떨어지겠을 겁니다. 제 침에 균이 있다라고 하면 다 묻겠죠. 그리고 이게 제가 기침을 하게 되면 아마 최창호 선생님 정도까지는 한 2m 이내이기 때문에 제가 기침했을 때 튕겨 나가서 들이마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균을 감염될 겁니다. 하지만 저기 멀리 계시는 분들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비말 감염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공기매개 감염이 되는 순간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공기매개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침 사이에 안에는 만일에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하면 보통 침하고 같이 떨어지겠지만, 공기매개 전염이라고 하는 거는 침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말라요. 마르고 수분 날아가죠. 그럼 안에 뭔가 침 여러 가지 찌꺼기랑 바이러스 입자들만 남아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다가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게 쓱 지나가면, 살짝만 지나가도 감염이 되는 게 공기매개 방식입니다. 공기매개 방식으로 감염이 되는 전염병은 못 막습니다. 신종플루, 예전에 신종플루 다 퍼졌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멕시코에서 발생이 됐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신종플루는 공기매개 감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동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양상이 있거든요. 이걸 따라서 어떻게 이제 이 방역을 할 것이냐가 사실 굉장히 크게 갈라지게 돼요. 만일에 공기매개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밀접 접촉자 이게 찾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다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이게 치료제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지역사회를 평택을 통째적으로 격리를 해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물론 이제 공기맥의 감염이었다라고 하면 3년 전에 중동에서 생긴 이게 이제서야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이미 그때 전 세계를 다 휩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 보고 이거는 공기맥에는 아니야. 일단은 비말로 감염이 되는 거니까 이제 환자만 잘 파악을 하고 밀접 접촉자만 잘 격리해서 조치를 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막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이거보다 더 에볼라 문제 있죠. 에볼라는 국내 환자가 들어오더라도 국내에서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에볼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감염이 되냐면 이건 호흡기 감염병이 아니거든요. 에볼라는 에볼라 출혈열이라고 그래요. 에볼라 감염에 걸리면 피부에서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납니다. 몸에서 줄줄 새겠죠. 그러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닿았을 때 감염이 됩니다. 다행히 에볼라 환자가 기침했으면 심각했겠죠. 기침은 하지 않고 출혈이 생기고 그 환자를 직접 닿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되니까 환자만 발견해서 확 격리를 해버리면 감염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비말로 하는 거는 더 전파는 더 잘 되는 특성들은 있습니다. 공기맥으로 가면 사실은 그거는 막는 거는 불가능하고, 근데 초기에 너무 뚫려가지고 저도 이게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공기맥 감염으로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뭐 바이러스 종류가 뭐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복잡하게 돼 있지만 RNA 바이러스는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독감 바이러스처럼 변이를 좀 상대적으로 잘하는 바이러스라서, 근데 다행히 변이도 확인이 안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 국내에서 메르스 환자가 이제 초기에 이제 한번 유행 곡선을 그린 게 이제 평택 성모병원이었죠. 평택 성모병원에서 집단적으로 한 40명 가까이, 37명인가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차 파동, 큰 파동이 생겼던 게 이제 삼성 서울병원. 그래서 거의 전체 환자의 정도가 거의 90명 가까이 정도가 90명 내외가 사실 삼성 서울병원에서 발생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방역을 잘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환자를 막을 수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번 달 초까지 7월 4일까지인가요? 7월 4일까지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을 되다가 지금은 이제 더 발생 않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여기서 왜 막지를 못했을까? 혹은 애초에 환자를 왜 막지를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다시 역추적을 하면서 왜 메르스 방역 체계가 뚫렸나? 라는 거를 한번 다시 복귀하는 걸로 한번 보죠. 이게 이제 6월 7일날 한겨레 신문에서 어떻게 메르스가 퍼져나갔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초기에 이제 제 일본 환자가 중동에서 감염이 돼서 입국을 했죠. 입국을 한 다음에 증상 나타난 다음에 이제 이 환자가 초반에는 개인 의원에 한 3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모병원 입원했다가, 성모병원에는 언제 입원했냐면 5월 15일부터 17일에 입원을 했죠. 5월 15일부터 17일 3일 동안 입원했으면서 이미 성모병원에 다 균을 다 퍼뜨리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때까지도 몰랐죠.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마지막에 1번 성모 환자가 진단된 거는요, 5월 20일 날. 이 환자가 어디로 갔냐면 삼성 서울병원에 갔어요. 1번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에서 1번 환자가 진단됐습니다. 5월 20일 날 삼성 서울병원 가가지고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이거 메르스 의심된다라고 잡아냈죠.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 환자는 퍼지지 않았어요. 근데 5월 20일 날 그래서 첫 환자가 발생됐는데, 이 환자는 이미 5월 15일부터 17일 3일 동안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미 사실상 첫 환자가 확진될 때는 이미 30몇 명한테 다 전파된 후였던 거죠. 그렇죠? 다 전파되고 난 다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5월 20일 첫 환자라고 하더라도 사태가 이렇게 클지 지경까지는 몰랐던 건데 이미 다 퍼지고 난 다음이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평택 성모병원에서 입원했다가 그 다음에 5월 20일 날 제대로 조치가 안 됐죠.
5월 20일 조치가 안 되면서 여기 있는 환자들이 또 다 퍼졌죠. 대전으로 내려가고 한 명은 결국 14번 환자는 삼성 서울병원으로 갔죠. 삼성 서울병원에 간 게 5월 29일 날, 5월 27일 날 가서 또 삼성병원에 응급실에서 29일까지 3일 동안 깔려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이때는 14번 환자를 메르스 전혀 의심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3일 동안에 27일부터 29일 이 3일 동안에 이미 이제 또 8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주변에게 균을 다 퍼뜨리고 난 다음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심각할 정도까지는 못 느끼고 있었고 방역체계조차도 여전히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했었던 거예요. 하나씩 다시 한번 짚어보죠. 이런 문제. 일단은 일본 환자. 이건 메르스가 일본 환자 하니까 마치 일본 환자가 문제가 있는 것 마냥 하지만 일본 환자가 잘못한 건 사실은 없어요. 일본 환자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14번 환자가 잘못한 거 있나요? 없습니다.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책임이나 개인의 어떤 양심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질 하거나 낙인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본 환자는요. 중동 가가지고 일하고 5월 3일날 왔어요. 5월 3일까지 중동에서 일을 하고 5월 4일날 입국했습니다. 5월 4일날 입국했는데요. 이 환자가 평택 성모병원에 간 건 5월 15일부터 17일이었죠. 입국할 때는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는 감염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뒤에 전파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일본 환자가 이제 5월 4일날 입국한 다음에 5월 11일날 증상이 발생됐어요. 5월 11일날 증상이 발생돼서 그 다음날 5월 12일날 14일, 15일 개인병원에 갔어요. 개인병원에 진료받았죠. 근데 여기서도 뭐 메르스 전혀 의심을 못했죠. 그냥 연락 오는데 약조도 안 나. 그래서 이제 평택 성모병원 큰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죠. 폐렴이라고 입원을 했는데 여기서 이 아산 의원 의사가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했기 때문에 감염됐고 성모병원에 3일 동안 입원했을 때도 전혀 의료진은 이 환자가 메르스라고 하는 거를 털끝만큼도 의심을 하지를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일본 환자가 제가 중동 갔다 왔는데요 라고 하는 거를 숨겨서가 아닙니다. 의사가 물어봐야지 대답을 하죠. 그렇죠? 의사가 물어보면 당신 혹시 나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냐? 거기서 뭐 했냐? 물어봐야지 환자가 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방역 시스템의 문제,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3일 동안 입원해도 낫지도 않으니 뭘. 그래서 이제 17일날 이제 서울의 큰 병원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큰 병원에 가요. 또 가기 전에 서울에 또 개인 의원 하나 들렸어. 여기 의사도 또 감염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17일날 삼성 서울병원에 그날 갔거든요. 그래서 5월 20일날 확진됐는데 이때도 그 얘기 뭐 많이 들으셨죠?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꼬치꼬치 캐물어 보니까 중동 갔다 왔다고 그러고 중동에 메르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메르스 아닌가 싶어서 질병관리본부에 전화를 했더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 사람 바레인에서 체류했다면서요. 바레인은 발생 국가가 아닌데 라고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 서울병원 의사가 다시 전화를 했죠.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검사해라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질병관리본부에 뭐 삼성 서울병원 의사가 그러니까 검사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확진이 된 게 5월 20일이었어요. 이때도 일본 환자 첫 이제 환자 한 명이 발생이 확인이 됐었던 게 5월 20일이었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삼성 서울병원이 일본 환자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잡아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아냈는데 문제는 14번 환자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미 5월 20일에 진단할 때는 다 사실상 몰라서 그렇지 평택 성모병원 환자들은 대거 다 감염이 되고 난 다음이었던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5월 20일 날 확진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조치를 취하죠. 삼성 평택 성모병원에 역학조사관을 파견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놓쳤죠. 몰랐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어떤 지침을 줬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평택성모병원에 병실만 퍼진 게 아니라 병동에 다 퍼졌는 건데 이때 역학조사관이 가가지고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이 뭐였냐면 메르스는 비말전파되기 때니까 중동에서도 뭐 밀접촉조차만 잘 발견하면 되더라. 그래서 기준이 뭐였냐면 2m 이내 1시간 2m 이내에서 1시간 거주한 사람들만 잘 찾아내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택성모병원에 역학조사관이 갔죠. 5월 20일 날 바로 갔죠. 가서 이제 이 환자가 일본 환자가 2인실에 입원했었거든요. 그래서 2인실에 입원한 환자들만 초기에 격리를 한 겁니다. 다른 병동 환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격리 조치조차도 사실 전혀 취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m 1시간이 왜 나오냐 이건 완전히 틀린 거였거든요. 이게 중동의 맥락에서는 통했어요. 중동에서는 2m 1시간 정도 하면 통했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전혀 통하지 않았던 거죠.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따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번 환자. 14번 환자가 삼성병원에 가서 이제 대거 이제 또 다른 이제 유행을 메르스 유행을 퍼지게 만든 환자인데 이 환자도 저기 일본 환자가 입원했을 때 그때 당시에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다른 걸로 아마 질환으로 입원했다가 그 다음에 5월 20일 정도부터 해가지고 저기 메르스 환자가 발생되니까 평택성모병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일본 환자가 있는 병실은 다 격리를 하고 다른 병동 환자는 다 자발적으로 퇴원을 시켰어요. 슬금슬금. 근데 환자들한테 퇴원시킬 때 메르스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퇴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도 20일 날 퇴원을 했어요. 5월 20일 날 퇴원했을 때는 이미 다 퍼지고 자기도 감염이 됐을 상태인데 이 14번 환자는 격리 환자가 아니었어요. 사후 추적도 안 됐던 환자. 그러니까 자기도 내가 메르스 감염이 됐는지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었긴 하지만 그때 뭐 메르스가 거기서 심각했었는지 사실은 몰랐던 거죠. 일부러 숨긴 게 아니고 14번조차 환자도 몰랐어요. 그래서 열나니까 25일, 27일 날 이제 평택 부모님 병원 옆에 있는 평택 옆에 있는 병원에 또 입원을 했어요. 여기서도 안 나. 그러니까 다시 더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자 해가지고 삼성서울병원에 27일 날 입원을 했는데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때는 놓친 거죠. 몰랐죠. 근데 삼성서울병원 말로는 초기에 이제 메르스를 걸러내기 위한 선별 설문지를 줬대요. 중동에 갔다 왔느냐, 메르스 환자하고 뭐 의심 환자나 진단받는 환자하고 접촉한 적이 있느냐, 다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쵸. 14번 환자는 자기가 중동 갔다 온 적도 없었고 메르스 평택성모병원에 이미 감염이 됐지만 거기서 퇴원할 때 이게 우리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됐다. 같은 병동에. 이런 얘기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연락서 평택 부모님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서울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나 평택 부모님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안 나오니까 여기 왔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증상이 있는데 이제 고속버스 타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서울 터미널에서 이제 호흡곤란 심하니까 쓰러져서 119 타고 삼성서울병원에 간 거예요.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이때는 놓친 거죠. 그러면서 폐렴으로 진단하고 응급실에 이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깔려있고 많은 보호자들이 들락달락하는 응급실에서 다 전파시켰던 거고요. 또 다른 16번의 환자들이 대전에서 또 각각의 10명 내외씩 환자가 발생돼서 한 16번 환자도 슈퍼 전파자도 똑같이 14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번, 14번, 16번, 뭐 35번 등등 하지만 사실은 환자를 블레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환자가 쫙 다 퍼져버렸는데 그래서 사실 5월 달에는 이미 게임은 어떻게 보면 그때 감염되는 환자 다 감염시키고 끝난 다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심각해지고 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했던 거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6월 달부터 국민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랬었던 건데 그 전에 이미 사실
사태는 이미 다 퍼지고 난 다음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됐을까라는 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죠. 결국에는 현재까지 186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됐는데, 어쨌든 새 유형으로 보면 병원 환자, 입원한 환자가 거의 절반 가까이 82명이 같이 옆에나 같은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 그리고 65명 굉장히 많죠. 요거는 환자 보호자, 간병이나 문병하러 그냥 지인이나 가족이 입원해 있으니까 괜히 문병하러 갔다가 감염된 환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 39명 정도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구급사, 간병인, 경찰, 전산업체들이 전부 병원에서 사시는, 그래서 의료기관 내 전파됐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의료기관 외에서 전파된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 감염으로 감염된 사람이 한 2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행히 그나마 의료기관에서 전파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 감염으로까지는 되진 않았고요. 국내에서는 186명 중에 35명 감염이 사망을 했으니까 치사율은 한 20%. 높진 않아요. 굉장히 높은 거죠. 20%가 나가는. 그렇죠? 만약에 전 국민에게 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사회 자체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심각하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대부분 다 의료기관이었고, 가족 감염이, 가족끼리 2명이 가족 감염이었고, 2명은 이제 구급차에서, 비록 의료기관 바뀌었지만 이송 중에 감염이 돼요. 평택 성모병원, 가장 문제가 컸던 삼성 서울병원, 하지만 그 외 뭐 여러 가지 여러 병원에서, 다 병원에서 발생됐어요. 물론 이제 메르스 환자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전파되겠지만, 사우디에서도 대부분은, 중동에서도 다 대부분은 이 의료기관에서 감염이 됐어요. 근데 보통 환자 한 명이 발생되면,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계속 낙타하고 접촉한 사람이 환자가 발생하고, 증상이 심한 사람이 입원을 하고, 입원을 했다가 이제 확진되기 전에 이제 자기 가족들이나 이렇게 또 의료진이라는 한두 명 전파하고, 그러니까 환자 한 명이 거의 한 명 정도에밖에 감염을 안 시켰는데, 우리나라 웬걸 환자 한 명이 30명, 40명, 80명 이렇게 감염을 시킨, 이게 유례가 없는 거죠,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왜 발생이 됐을까? 어쨌든 이게 이제 국가 방역 체계와 보건 의료 체계, 의료 시스템과 방역 시스템에서 다 문제가 발생이 됐었던 겁니다. 최근에 국회 특위에서 메르스 계속 조사하고 이래요. 거기서 평택 성모병원 원장이 뭐라고 한 얘기가 있어요. 5월 20일 날 일본 환자가 결국 삼성 서울병원에 진단됐죠. 삼성 서울병원에 진단됐는데, 거기서 확진되자마자 이제 바로 역학조사관을 파견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평택 성모병원으로 파견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환자들을 어떻게 격리해야 되는지 조치나 이런 거 전혀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어떤 조치나 이런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역학조사관이 왔긴 왔는데, 환자가 입원해 있던 그 병실, 2인실의 병실 환자하고 가족들만 격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맥락에서 보면 이 환자가 사실상 병원에 격리병실에 애초부터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한번 입원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화장실도 밖에 갔다 오고, 병동 다른 환자 또 아는 시골 사람들, 지인들 있으면 또 동네 사람들 만나면 얘기하고 수다 떨고, 이런 맥락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기에 다른 같은 병동에서의 접촉한 환자들을 봤었어야 되는데, 2m 1시간 이 기준을 들이댔던 거예요. 여기서 일단 패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들 대부분 놓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우리 지금 메르스 환자가 발생을 해서 이런데 그럼 다른 환자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병관리본부, 국가방역을 담당을 하는 질병관리본부에 물어봤는데, 거기서도 무슨 어떻게 하는 얘기도 없었대요. 또 나머지 환자는 계속 퇴원시키지 말고 치료시키고 관찰을 하라는 등 어떤 얘기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환자를 슬금슬금 퇴원시킨 거죠.
그리고 이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언론에서는 이제 공개되진 않았지만 기자들은 다 평택 성모병원이라는 게 알려지고 은근히 이제 온갖 소문이 있었지만 이렇게 소문이 돌다 보니까 환자도 빠져나가고 그러다가 5월 29일 날 사실상 폐쇄해버렸는데 그 전에 이미 환자를 다 그냥 퇴원시켜버렸던 거예요. 환자를 퇴원시켰다는 얘기는 격리 대상자를 완전히 다 빠뜨려버린 거죠. 오히려 다른 병원으로 확산시키게 된 계기를 만들어줘 버리는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거죠. 그리고 5월 26일 날, 5월 20일 날 역학조사관이 가서 5월 26일까지 격리 대상자가 정부가 발표한 게 총 61명밖에 안 돼요. 격리 대상자 61명. 이미 이때 당시에는 40명 가까이가 이미 감염이 사실상 전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격리 대상자가 너무 좁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크게 이제 유행을 시킨 14번, 16번 환자는 애초에 격리 대상자에서도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초기에 굉장히 큰 실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퇴원하고 뭐 이래버리니까 다 퍼져버린 거죠. 아니 환자 메르스 치사율이 40% 환자가 아주 사후에 발견됐다라고 하면 밀접도 투자를 다 찾아내서 격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격리와 폐쇄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이렇게 병원에서 응급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돼가지고 많은 언론에서 삼성병원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폐쇄시키면 안 됩니다.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감염된 환자가 폐쇄돼서 딴 데로 빠져나가서 다른 병원 가서 또 전파되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오도 가도 못하게 이제 입원 환자는 그대로 그 안에서 치료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어도 잠복기 14일 정도까지는 환자가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랬어야 되는, 관찰하고 격리하면서 지켜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제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초기 대응이 황당했는지를 보시면 일단 5월 20일 날 처음에 환자가 확진이 됐죠. 이날 내려가서 3명 격리해요. 3명. 격리자가 날짜마다 격리하는 환자 수예요. 누적수입니다. 누적수. 첫날 가가지고 3명 격리했어요. 근데 이 평택 성모병원 사태가 끝나버린 건 이미 5월 15일부터 17일 날 다 퍼뜨려버린 다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의 대응이 황당했던 거죠. 5월 21일부터 해가지고 5월 26일까지도 61명밖에 격리가 안 됐었던 거예요. 이때는 이제 우르르 이제 평택 성모병원에서 이제 증상 환자, 이제 감염된 사람들이 우르르 환자가 이제 발생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격리 대상자가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이면 이제 14번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 가가지고 3일 동안 입원해 있었을 때였죠. 그리고 이제 14번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에 있다라는 거를 삼성 서울병원이 안 게 5월 29일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격리자 수가 129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역추적에 보면 이미 이때 환자만, 실제 감염된 환자만 이미 100명이 훌쩍 넘을 때였다. 그러니까 조치가, 이후의 조치나 이런 거에서도 전혀 되지를 못했었던 거죠. 뭐 6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700명, 1000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혀 이제 방역 시스템 자체가 작동이 되지 않았었던 문제들이 있었던 거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다시 이제 평택 성모병원에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삼성 서울병원 좀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죠. 삼성 서울병원에서 일본 환자는 굉장히 잘 잡아냈어요. 나름 자부심도 있었겠지. 일본 환자를 처음으로 국내 메르스를 삼성 서울병원에 잡아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서울병원은 조금 욕만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왜 시스템적으로 뚫려버렸는지를 아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 거지. 삼성 서울병원을 비난하고 그럴 필요는 저 역시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환자를 비난하는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왜 삼성병원은 2차적으로 14번 환자에서는 뚫렸는지, 그 이후의 조치들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번 사태 종식되더라도 이후에 새로운 메르스 환자가 또 왔을 때 조치는 그때는 잘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14번 환자가 평택 성모병원에서 입원했는지를 몰랐죠. 어디서 왔어요? 물어보니까 14번 환자는 평택 굿모닝 병원에서 입원하다 왔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자기가 열나서 갔던 건 평택 굿모닝 병원이었거든요. 자기는 폐렴이나 뭐 독감이나 이런 걸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물론 평택 성모병원에서 검사한 기록까지 다 주긴 하는데 삼성 성모병원을 놓쳤어요. 또 이제 놓친 이유가 딱 보니까 폐렴 환자예요. 폐렴이에요. 근데 폐렴의 양상이 바이러스 폐렴이 아니라 세균성 폐렴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메르스를 더 의식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사가 폐렴은 전형적인 폐렴 양상이 엑스레이 딱 보면 나와요. 바이러스 폐렴이 의심이 되는데 이건 세균성인데, 근데 메르스는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세균성 폐렴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메르스조차는 초기에도 안 걸러지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넘어갔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29일날 질병관리본부에서 다시 평택 성모병원에 재조사해가지고 그때 14번 환자가 거기 삼성 서울병원 지금 응급실에 가 있는 그 환자 평택 성모병원에서 온 환자입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때 이제 삼성 서울병원이 5월 29일날 내부적으로는 며칠 뒤에 뒤집어졌지만 내부적으로 완전 뒤집어진 거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래서 냉철하게 볼 필요 있어요. 근데 메르스가 특징이 저도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료 보니까 이거 바이러스인데 폐렴 양상이 바이러스성 폐렴이 아니라 세균성 폐렴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 몰랐었던 거지. 대부분 이거 바이러스니까 그럼 바이러스 폐렴 양상을 보였으면 당연히 의심을 했을 거예요. 엑스레이만 보고 나도. 그리고 바이러스 폐렴이면 바이러스 폐렴이 흔하지가 않거든요. 세균성은 흔하더라도. 그래서 어찌됐든 좀 더 추적을 했겠죠. 설마 평택 성모병원에서 맞는지 몰랐고, 물론 삼성 서울병원은 그때 당시에 평택 성모병원이 유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했어요. 그런 정보도 의료기관에 안 준 거야, 국가가. 적어도 병원에는 어느 병원에서 환자가 발생되고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줘서 대비를 시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전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제대로 역할을 전혀 못했던 거죠. 그리고 3일에 입원하면 다 퍼뜨렸죠. 그리고 나서 5월 29일 날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다시 역학조사관을 삼성 서울병원에 이제 파견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조사를 해야 되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삼성 서울병원에서 야, 니네들이 뭘 알아?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할게.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명단도 안 줬어요. 자체적으로 삼성 서울병원에 자체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이게 사실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질병관리본부의 지시 하에서 이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근데 자료도 빨리 안 줬어. 바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며칠 뒤에 넘겨줬어요. 6월 3일인가 넘겨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환자, 보호자, 의료진들 다수가 빠져버렸더니 누락됐어요. 근데 그 누락된 환자들 의료진에서 또 메르스가 우르르 발생이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삼성 서울병원이 자신만만하게 우린 자체적으로 역학조사할게 라고 했는데 그게 다 엉터리였던 거죠. 사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거고요. 또 삼성 서울병원이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파견된 역학조사관을 소위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개무시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역학조사관의 신분은요,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가잖아요. 군의관으로 가거나 이제 공중보건의로 갈 때 공중보건의 중에 일부를 질병관리본부나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역학조사관 신분으로 교육을 해요. 그리고 3년 그 역할 하면서 이제 이따가 이제 교육받고 뭐 아무 뭐 전염병 안 생기면 그냥 이따가 그냥 군대 그걸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간 사람들은 대부분 뭐 레지던트 마치고 갔는데 삼성 서울병원에 역학조사관이라 치고 갔어. 갔는데 거기 상대한 사람은 누구예요? 삼성 서울병원의 국직 의사들이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들. 자기 의사일 수도 있고 대선배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 또 감염내과나 응급실에서 이렇게 우리가 조사할게라고 하니 역학조사관이 무슨 힘이 있어요? 다 선배 의사들입니다. 그리고 권한도 없어요. 안 됩니다. 제 지시를 받으세요. 제 지시 안 따르면 이렇게 처벌될 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뭐 가가지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어떤 거를 제대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게, 기다려. 나중에 이제 명단 줬는데 그 역시도 근데 문제는 그 소위 삼성 서울병원 의사들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도
순엉터리였다라는 게 나중에 드러났던 거죠. 그만큼 방역체계가 국가도 의료기관도 문제였던 거죠. 만약에 삼성이 이제 삼성병원에서 메르스가 이렇게 뚫렸냐 했더니 우리가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린 거라고 했잖아요. 국가도 뚫리고 니네도 뚫린 거였죠. 삼성 서울병원 같이 뚫린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서울병원에 실제 감염 환자가 아까 80명 넘게 나왔는데 80명 넘게 중에서 초기 격리 대상 밖에 환자가 60%가 발생했어요. 50명 넘게가 사실은 애초에 병원에서 밀접 접촉자로 판단해서 격리 대상자로 봤던 바깥에서 발생이 된 거지.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 거의 50명 정도 가까이가. 뭐 엄청나게 뚫린 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평택 성모병원에서 놓치고 했던 게 삼성 서울병원도 그대로 또 반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로 놓쳤던 게 이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다 격리를 했는데 환자로 문병원 가족들이나 친지들, 문병객들은 전혀 조사를 안 한 거죠. 다 빠뜨린 거예요. 그리고 삼성 서울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의사들을 다 격리를 한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잠시 콜 받고 이제 다른 과 의사가 콜 받고 응급실 환자 내려가서 진료받고 올 때 그런 의사들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에 있는 의료진만 격리를 했던 거지만 전산 기록이 안 나오고 진료하고 가고 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렇게 이송반 분이 계셨죠. 비정규직으로 환자를 이송을 담당했던 사람도 빠졌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초반에는 좀 말이 좀 있었어요.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자기네들 직원 아니라고 애초부터 격리해서 빠진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 이송관들도 거기서 응급실에서 일하고 이런 이송관도 다 격리를 했는데 하필이면 한 명이 빠진 환자가 거기에서 이제 감염이 됐던 거죠. 이게 이제 이송관. 어찌됐든 뭐 이제 개인적으로 삼성 서울병원을 뭐 크게 블레임할 필요는 없겠지만 삼성 서울병원의 대응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는 확실한 거죠. 국가 방역체계의 지시를 받고 이제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했었던 거죠. 국가도 뚫리고 병원도 뚫렸죠. 그런 문제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국가 방역체계, 보건의료 체계, 왜 이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애초부터 의사들도 중동에서 그냥 간헐적으로 메르스 이런 얘기 나왔지만 메르스가 뭐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전혀 대비가 없었던 거죠. 사전에 준비도 안 돼 있었고 훈련도 안 돼 있었어요. 아니 설령 메르스 환자가 나중에 꼬치꼬치 묻다 보면 메르스 환자야. 메르스가 의심돼. 근데 진료할 때 뭐 방역복 같은 거 입고 진료하나요? 모르죠. 진료하고 난 다음에 이제 메르스가 의심되네 하는 순간 의사는 거의 감염이 됐죠. 그때 자기는 격리돼야 돼요. 환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삼성 서울병원에 갔어. 설령 이게 메르스 환자 의심이 됐다라고 하면 바로 그럼 그 환자 계속 진료를 해야 되니까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방역복도 준비해가지고 입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훈련이 의료진들한테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령 또 방역복을 입고 진료한 간호사도 감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체계적으로 환자가 왔을 때 설령 메르스라고 확인이 됐을 때 치사율이 20%나 되는 이거를 의료진들은 자기 충분히 보호 조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준비도 전혀 안 됐던 거죠. 그런 이제 문제들 심각했고 또 역학조사가 굉장히 부실했었던 거죠. 역학조사 초기에는 잘못된 지침대로 물론 역학조사라는 얘기 했죠. 2m 1시간 잘못된 지침이었지만 하다 보니까 평택 성모병원에서 그게 아니었고 다른 병동 환자들 다 퍼진 게 확인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제대로 다시 이거를 고친 다음에 제대로 이제 밀접 접촉자를 가려내서 격리를 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삼성 서울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는 또 그게 전혀 통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역학조사관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요. 제대로 준비했겠어요? 그게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병원도 마찬가지. 의료기관에서도
여기 무슨 거기에 해당이 되는 전문 인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런 장비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방역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한참 후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역복 이거 입고 진료하세요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거 입고 진료를 했던 거예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의 문제. 정부 리더십도 그렇죠. 컨트롤 타워가 어디야? 질병관리본부야, 보건복지부야, 국민안전처야, 무슨 총리야, 청와대야. 서로 다 아니래. 그렇죠? 누군가는 책임 있게 명령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하고 복지부가 컨트롤 타워인 게 맞아요. 사태 확산되면 이제 총리 차원에서 해야죠. 근데 정치인이라고 하면 물론 무슨 뭐 대통령이, 총리가, 장관이 메르스가 뭐고 이걸 어떻게 방역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정치적 판단인 거예요. 야,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 가용할 수 있는 전문가 의견들을 확인을 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방역을 해라. 퍼지지 않게. 실수해도 좋다. 최대한 막아내라. 이렇게 이제 그리고 거기에 대해 다 지원을 해주겠다. 범정부 차원으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전문가들 의견이랑 따라서 밑에서 이제 실무진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돼 있던 거죠. 서로 책임 회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제일 처음에 평택성모병원에 가가지고 역학조사관이 내려갔어요. 5월 20일 날 내려가서 조사를 하고 보고를 했죠. 질병관리본부에.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결정을 해달라. 명령을 해달라. 하루가 넘도록 답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질병관리본부에서 판단을 못한 거예요. 왜 자기 선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거지. 관료주의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자기가 못 모르고 들고 판단하고 결정했다가 또 잘리거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윗라인 이렇게 보고만 하는 거지. 보고도 제대로 안 되고 보고한 뭐 위에서 결정을 해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누가 결정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해주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왕좌왕했던 거고 전혀 뭐 국민들은 불신이 드러났던 거고 또 정부 간의 어떤 소통에는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문척함 아주 극에 달했던 거고 또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아니 이게 방역 체계에 있어서 일선에서의 국가 조직의 가장 밑에서는 보건소거든요. 보건소는 이제 지방정부 산하의 지시를 받아요. 물론 질병관리본부의 지시도 받고 그 보건복지부의 지시도 받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평택에서도 지금 환자가 발생을 했고 서울에서 발생했고 지방 곳곳에서 이제 환자가 좀 의심 환자가 발생되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야죠. 그런데 이제 전혀 그런 협조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이제 밤에 그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서 또 그거 가지고 지금 잘했느니 못했느니 서로 그냥 정치적으로 싸우기만 하고 이런 문제들 다 이렇게 이제 방역체계 허점들이 발생이 됐었던 거죠. 자, 이게 이제 소잃고 양간도 못 고친다라고 했던 것이 예전에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대거 유행하고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신종플루 백서를 발간했었어요. 아니, 저도 백서 자체를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신문에 그게 핵심되는 내용들, 메시지를 딱 정리해놨어요.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지역 내 기관이 연계 협조하고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걸 못했다.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역학조사관이 시도별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택도 없다. 더 보충해야 된다. 근데 하나도 안 됐죠. 국가격리시설 건립으로 예비시설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건 그나마 됐어요. 그게 겨우 105개의 격리병상. 105개. 지금 환자가 몇 명이 발생됐나요? 180명이 넘게 발생됐고 그것도 병상 기준. 거의 이런 환자들은 초기에 1인실에 격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격리병실도 다인실이야. 병상이 있는 것도. 그러니까 한 40명 정도 환자 한 명씩 집어넣어버리면 격리병상이 꽉 차버리는 거죠. 돈 너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디서 어떻게 수용을 해야 돼? 이런 대비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부랴부랴 이제 저기 경기도라든지 이런데 서울시 이런 데는 이제 시장이 주도를 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대량 발생됐을 때 수용을 해야 되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 남경필 도지사가 이제 소원병원을 통째로 비웠어요. 소원병원 그냥 100, 거의 한 200병상 가까이 되는 병원을 거기에 기존에 있던 환자를 다 내보내고 그러니까 메르스 의심 환자, 확진 환자 치료용으로 다 해놨던 거죠.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제 국립의료원이었죠. 국립의료원을 다 비웠죠. 그것도 좀 문제였죠. 이제 거기에 다 저소득층 환자들만 있는 환자들 다 내보내고 다 비워두고 이제 메르스 환자들만 받을 치료를 하려고 해놨던 거죠. 그것도 이제 나중에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협조나 이런 게 좀 안 돼 있던 거죠. 그리고 중증 전염병 발생할 때 민간병원을 국공립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환자가 발생하면 공공병원이 없잖아요. 그럼 민간병원의 자원이라도 활용해야죠. 그럼 얘네들이 민간병원이 그러면 자기네들이 국가에 적절 협조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게 알려지면 환자들 다 떨어져 나가고 병원에 환자 오지도 않는데 뚝 떨어지는데 그 국가가 제대로 잘 보상해 주나요? 보상 안 해줍니다. 거의 보상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이 민간 의료기관이 협조를 안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강제로라도 민간병원을 한시적으로 국가의 지도에서 명령권을 통하게 법적으로 준비를 해라. 안 했죠. 전혀. 하지 않았어요. 뭐 격리 외래실과 격리 중환자실 합층해라. 이것도 안 했어요. 나중에서야 이제 격리 외래시설, 뭐 안심병원에서 격리 진료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 이제 병원 바깥에다가 이제 임시시설 천막 같은 걸 해가지고 음압장치 해가지고 거기서 환자 보게 하고 그것도 뒤늦게 그거 하기 전에 이미 환자 다 퍼진 다음이었죠.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 지역별 병원 감염 감시 체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지역도 제대로 됐을까요? 검역과 연계된 조기 경보 체계와 접촉자 추적 관리 시스템 구축 전혀 안 됐던 거죠. 환자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추적회의를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놓고 했다라고 하면 또 빨리빨리 밀접 접촉자들, 의심 환자들 찾아내서 격리하고 이런 거 가능했을 거란 말이죠. 법원으로 뭐 법원에서 책 이건 좀 어린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신종플루 경험이 있었어요. 이때 손을 한번 잃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라고 이제 했는데 백서 내는 걸로 그냥 땡. 뭐 정부 담당자들이 하면 읽어보고 이걸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실제 할 것인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메르스 뚫렸죠. 참 메르스가 빵 뚫렸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거 과연 제대로 될까 싶기도 해요. 어찌됐든 야, 이 얘기는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정부는 매뉴얼은 있대요. 매뉴얼은 있어요. 신종 전염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라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을 위한 매뉴얼이었던 거지. 실제 이제 현장에서 통용이 되게 할 수 있는 매뉴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계속 이제 이 위기 대응 단계 가지고 왜 격상을 안 하냐 말들이 계속 많았죠. 아직도 주의 단계예요. 아직도 주의 단계. 우리나라 아직도 그때 경계 단계로 격상해라라고 빨리 계속 초기에 주장을 했었던 건데 끝까지 안 올리고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장관에게 얘기했더니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국가 위기 대응 수준을 올리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 신인도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제대로 대응을 못함으로써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대응해서 잘 막아내면 국가 신인도가 오히려 올라가죠. 환자가 발생되더라고요. 또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매뉴얼이 왜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가 4개 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관심 단계라고 하는 거는 국내 환자가 없을 때 중동에서만 환자 발생됐을 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환자가 국내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바로 주의 단계로 올라가요. 이 주의 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해요. 근데 경계 단계에서는 조금 더 국내에서 전파됐을 때 이제 경계 단계가 있는데요.
주의 단계와 경계 단계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주의 단계에서는 방역의 시스템 핵심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예요. 이 둘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방자치 시도지사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게 없어. 정보도 공유 안 합니다. 2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육청에서 이거 휴교령을 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할 이유가 없어. 주의 단계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경계 단계로 격상을 해야지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꾸리면서 범정부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매뉴얼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든 뭐 교육부든 뭐 애들 학교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걸려 있잖아요. 모든 삶에. 그러니까 그 범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안한데 학부모들이 휴교령을 휴교 안 하냐고 물어보는데 휴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게 되면 어느 적에 할 것인지 어떨 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줘서 명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 그냥 부모들이 이거 빨리 휴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환자가 있다는데 라고 하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뭘 판단합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순간 이제 민원 들어오면 이제 민원 처리하느라고 휴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휴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중앙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주의 단계에서는 무슨 정보가 지자체로 가니까 아무것도 안 가요. 뒤늦게나 이제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이제 자체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조금 이제 움직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도시장 만경필이나 이런 사람 좀 더 의지를 갖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던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자체적으로 했던 거예요. 매뉴얼이 없어 그거는. 주의 단계, 경계 단계. 뭐 심각 단계는 뭐 심각 단계까지 올려라는 얘기도 간혹 있었습니다만 2단계는 아닙니다. 2단계는 어떤 차이냐면 경계 단계, 심각 단계 이미 다 퍼져고 난 다음 사고 처리하는 단계.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발생했으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겠습니까? 병원에서 화장 못하죠. 동시적으로 뭐 수십만 명이 사망자가 발생됐다.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병원에서도 환자 수용 못해요. 그때는 뭐 체육관을 하나 비우든지 어떤 지역을 비우든지 산속에 뭐 천막을 만들어서 환자를 거기 해서 죽는 사람들 그냥 대충 매장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심각 단계. 그때 이제 국민안전처가 이제 그때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때 국민안전처가 그때 동원됐을 때는 이제 주로 뭘 동원하냐면 이제 공권력을 동원하죠. 군대, 경찰병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도중에 이제 국민안전처장인가 뭐 얼핏 기사를 봤는데 뭐 정책 국민의 무슨 3분의 1이 뭐 감염이 되어야지 심각 단계가 된다는 둥 뭐 국민안전처 나서야 된다는 그 얘기 가지고 이게 굉장히 크게 얻어먹은 적이 있었죠. 그 사람 자기 내리는 대로 표현한 거예요. 심각 단계가 돼야지 이제 국민안전처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역할이야, 우리 사후 처리 이런 단계니까 심각 단계까지 가면 진짜 심각하죠. 메르스가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저번에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는 심각 단계까지 갔어요. 다행히 치사율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었던 거고요. 그런 차이도 있는데 여전히 계속 주의 단계로 하면서 그러니까 대처가 안 되는 거죠. 지방정부들 협조 옳고 교육부나 각 부처들 다 협조를 얻어서 가능한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가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 동원해서 막아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리더십이나 그런 역할들을 전혀 그런 능력을 발휘를 못했던 거죠.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방역 체계, 그래서 방역 체계만 있다라고 한다라고 해서 다 될까? 문제는 이제 정치인이 제 역할을 못하면 아무리 방역 체계를 또 잘 갖춰놓은들 또 문제가 좀 되겠죠. 그 다음에 의료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 그러니까 서울대 김용 교수님이신가요? 김용 교수님이 이제 메르스가 낙타를 숙주 삼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의료 체계를 숙주 삼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주 정확한 표현을 갖고 방역 체계하고는 또 다르게
어쨌든 이제 방역 체계가 작동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방역 체계가 작동되는 거는 또 환자가 발생을 확인해 뭐 사전에 방역 시스템이 되면 좋겠지만 대체적으로 환자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방역 체계가 작동되거든요. 그 전에 이제 환자를 먼저 일선에서 보는 거는 전염성 환자를 보는 건 의료기관이라는 거죠.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3일 정도 환자가 입원해 있다라고 해서 평택 송도병원에서는 한 37명, 삼성 서울병원은 80명에 넘는 환자가 발생이 되는 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사우디에서는 분명히 환자 한 명이 잘해야지 한 명도 감염 안 시켰는데 그리고 중동에서는 3차 감염이 사실상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2차, 3차, 4차 감염까지 발생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례가 없어요. 메르스가 4차 감염까지 발생시킨 거는 이제 한국이 이제 첫 케이스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전염성 질환에 취약했을까? 물론 초기에는 메르스 환자가 똑같이 독국이 열나고 기침하는데 독감 환자인지 감기 환자인지 폐렴 환자인지 메르스 환자인지 모르죠.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의심이 되는 순간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환자한테 퍼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남들 감염이 되는 건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쨌든 어떤 전염병이든 의료기관에서는 최대한 환자가 전염을 안 시키도록 구조적으로 작동이 돼야 돼요, 시스템이.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병실을 넘어, 같은 병실을 넘어 병동에까지 다 환자가 퍼뜨렸단 말이죠. 응급실을 넘어서 이제 다 퍼뜨렸잖아요.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나중에 WHO에서 조사했을 때 그래서 몇 가지 지적한 게 있었죠. 비좁은 이제 다인실, 병실 환경. 우리나라는 작은 병실에 따닥따닥 붙어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가족들이 다 문병하고, 간병도 가족들이 하죠. 아니면 간병을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 병문안 많이 하고,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감염 예방이나 이런 데 별로 투자를 안 해요. 감염 문제에 대해서 뭐 전문 간호사도 주고, 담당 의사도 주면서 계속 병원에서의 감염 환자들이 어떻게 발생되고 병원 내 감염에 대해서 예방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조치를 취하고 이래야 되는 게 전혀 안 돼요. 응급실 같은 거 얼마나 미어 터집니까? 병실도 마찬가지고 삼성 서울병원, 진짜 우리가 빅5 병원, 전 모든 지역에서 환자들 다 올라오는 병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전국구 병원인데 그 전국구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되니까 이제 그 환자들 또 전국 각지로 다 퍼져요. 전국구로 퍼지게 되는 근원이 되게 되고 또 여기에는 이제 계속 다 평택에서 다 1번 환자도 삼성 서울병원 간 거고 14번 환자도 간 거예요. 16번 환자는 집이 이제 대전이다 보니 대전 쪽이니까 대전에 이제 큰 병원으로 자기 집 근처 큰 병원으로 찾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학병원 쏠리면서 환자 한 명이 또 이리저리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1번 환자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평택까지 갔던 거고 14번 환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환자 한 명이 여러 군데 막 4군데, 5군데 이렇게 돌다가 마지막에 큰 병원 가고 거기서는 안 되니까 이런 닥터 소핑 문제도 심각한 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전염 자체를 유발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병실 환경부터 좀 보죠. 이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두 개는요, 중동, 아랍 국가의 병실 사진 인터넷에 있길래 따온 겁니다. 이 좀 보이시죠? 이게 뭘 보이냐면 병상과 병상 사이의 간격을 한번 봐보세요. 꽤 많이 떨어져 있죠? 이 사이에 뭐 침대 2-3개 정도 들어가고 남을 정도로 병상 간 간격이 굉장히 넓은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역시도 사우디 이것도 꽤 넓어요. 그 다음 요거는 어느 나라 사진이냐면 영국 사진입니다. 여기 병실이 하나가 있고요. 저 엄청 떨어져 있죠. 한 5m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병실.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게 이제 영국 병실, 다인실의 모습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거 이제 요거 우리나라입니다. 요거 바람에 붙었어요. 기침하면 당연히 튀죠, 그냥. 따닥 붙어 있죠? 네, 완전 붙어 있어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쪽 이제 간병이 자기 이제 창가에 자리 차지하려고 병실을 좀 더 밀어놨지만 요 간격 1m가 안 됩니다. 굉장히 좁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흔히 이제 다인실의 빈 병실. 작은 병실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어요. 8인실짜리죠. 이 병실이 요거보다 더 큰데 2개 있고 양쪽에 4개 있어요. 영국은. 근데 이 공간에다가 병실을 우리는 무려 8개를 집어넣어요. 이러니 병원에 환자가 입원을 해가지고 있으면 기침하고 그러면 옆에 환자 다 당연히 퍼지겠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고 이런 데도 침도 묻고 그러면 다 감염이 되죠. 또 화장실도 밖에 있잖아요. 병실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병동 가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화장실 쓰고 거기다 문고리 같은데 이렇게 잡고 그런 건 균이 묻어 있고 다른 그런 병실 환자가 또 화장실 가서 잡고 쓰다가 감염이 되고 이런 문제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병원 내 전파가 굉장히 급속도로 될 겁니다. 이 사이사이에 환자 한 명씩 있죠? 환자가 있고 이 사이에 간병이 한 명씩 또 자잖아요. 그렇죠? 이 좁은 공간에 환자 8명, 최소 한 명씩 보호자 한 명씩 8명, 16명이 있어요. 비좁은 공간. 다 퍼지죠. 그리고 수시로 낮에는 이제 병문안 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병문안은 좋은 문화 아닙니다.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문안 정도 이제 전화나 이렇게 좀 확인을 하고 그러지 가지 마세요. 좋은 문화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그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병을 가더라도 병문안을 가더라도 보통 병실이라기보다는 다른 이제 밖에 이제 면회실 같은 데에서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좋은 문화는 아닙니다. 이런 의료 시스템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메르스인지 모를 때 어쨌든 그냥 일반 병실에 입원을 시키잖아요. 근데 진단되기까지는 의심을 하더라도 의심을 하면 일단 바로 격리를 해야 되고 진단되기까지는 또 3, 4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이미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에서는 왜 환자 한 명당 자리야 뭐 한 명한테도 감염이 안 시켰는데 우리나라는 환자 한 명이 수십 명한테 감염이 생기냐는 거죠. 그런 이제 병실 내에서의 이런 의료 환경하고 관련된 거죠.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게 이제 맞물려서 이제 국가도 뚫리고 의료 시스템도 이제 뚫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소 잃고 외양간에 고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어렵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될까 싶기도 해요. 국가 방역 체계라고 한 측면이라고 하면 역학조사를 좀 더 보강을 하고 권한도 좀 강화시키자. 이거 유일하게 요거 조금 했어요. 그 메르스 법안 통과됐다고 기사 나오죠. 거기에 이제 감염병 법안을 좀 바꿔서 역학조사관을 좀 더 늘리고 그다음에 그 권한을 병원 격리라든지 폐쇄라든지 이런 권한을 역학조사관에게 줬어요. 그래봐야 그 역학조사관 아마 또 공보위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요거 딸랑가지고 국가 방역체계 보강했다라고 천만의 말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고요. 일단 그동안 몰랐던 게 드러난 게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여기 전문가도 없고 대비나 훈련이나 이게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죠. 물론 관료적인 어떤 측면도 있겠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역량,
위상 이런 게 이제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또 이제 관료들은 자기가 무조건 책임은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은 지가 안 하려고 그래요. 다 떠넘기죠, 위로. 근데 위로 떠넘기고 나면 거기 전문가가 누가 있나? 의료인이 아닌데. 이쪽 완전히 문외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쪽에, 이런 감염병에도 뭘 합니까? 완전히 문외한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은 자기가 메르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책임있게 메르스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를 데려다가 그 사람 판단에 물어봐서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그 사람의 결정을 지지해주고 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게 이제 장관의 정치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근데 장관이 보고 이거 결정해줬으면 지가 어떻게 하나. 지금 못하죠.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매뉴얼 자체가 있긴 있으면 뭐해? 현장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매뉴얼. 뭐가 있어야지, 무슨 방역복도 병원이 좀 평소에 갖춰놓고, 없어요, 병원에. 안 갖춰놔요, 평소에. 그래, 무슨 훈련을 하고 입어보기를, 입어볼 줄도 몰라요. 근데 평소에 이제 입어봐야죠. 환자 왔을 때 훈련도 해야죠. 소방훈련 하듯이. 그런 거 왔을 때 의료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환자를 어떻게 격리를 할 거고, 이런 게 사실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죠. 정부 리더십 소통 얘기를 했고, 범정부적인 어떤 협조 시스템, 협력 시스템, 꽝,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감염병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이제 의료진들부터 환자를 진단했으면 바로 격리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느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이렇게 착착착착 체계적으로 돼 있어야지 바로바로 가는 거죠. 나중에 환자 발생이 되고 나면 위에 물어봐서 이 환자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라고 나중에 물어보고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 전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지 착착착 일률적으로 쫙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방역이 되는 거죠. 그렇게도 다 안 돼 있는 건데 글쎄요, 이게 될까?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할 수 있을까? 그나마 이제 국가 방역 체계 좀 고치는 거는 상대적으로는 쉬운 것 같아요. 큰 돈이 안 들어가. 노력과 능력만 주면, 의지만 있으면 웬만큼은 좀 할 수 있어요. 사실. 큰 돈도 뭐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보건의료 체계를 개혁하는 거는 글쎄요. 이건 굉장히 큰 개혁까지. 이것까지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될까 싶어요. 일단은 WHO 조사단에서 지적했던 거, 아까 제가 병실 외국하고 우리나라 병실 환경 했듯이 이런 병실 환경을 놔두면 어떤 환자가 오든 그 환자 독감 환자가 입원을 하더라도 그 병실 다 퍼뜨려요. 감기 환자가 한 명 와서 병실에 다른 환자 다 퍼뜨려요. 다행히 치사율이 높지 않아서 그냥 감기 정도 앓고 끝나서 다행인 거지. 근데 그게 메르스였어 봐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게 병원 내에서 감염이 잘 안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놔야 된단 말이죠. 그럼 병실 구조를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 6인실, 8인실 병실은 기본적으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작은 병실에 6인실, 8인실 집어드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당연히 환자가 감염이 안 퍼질 수가 없어요. 적어도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우리나라 6인실, 8인실에는 최소한 4명만 넣어야 돼요. 양 사이드에. 사이드에 4명만 넣어야 돼요. 그것도 좀 좁아요, 우리나라는. 왜냐면 이게 직사각형을 하기 때문에 양쪽에 사이드에 넣어도 앞쪽으로는 거의 가까워. 병실이, 병상이 뚝뚝하게 해놓으면. 어찌됐든 지금 6인실, 8인실은 사실은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건강보험,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인실은 건강보험 해주는데 1인실, 2인실, 3인실까지는 지금 건강보험 안 해주고 상급 병실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제 병실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건데 이게 단순하게 뭐 1인실 혹은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해준다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다고 이 전염병에 대한 대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좀 전문적인 건데요. 근데 상급병실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2인실 입원했다가 한 20만원 받고 1인실에 입원하면 40만원씩 받잖아요. 큰 병원은.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1인실, 2인실에 그러면 입원하면 감염이 그럼 적게 걸리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평택성모병원에 일본 환자 2인실에 입원했었단 말이죠. 상급병실로 비싼 돈 주고 입원했지만 걸렸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기본 기준 자체를 병상 기준이 굉장히 좁아요. 이거 대폭 늘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기준 병실의 평균 병상당 면적이 6.5 제곱미터입니다. 2 곱하기 3cm 하나만 있으면 여기다 병상을 하나 놓을 수 있어요. 또 2 곱하기 3m 하나 있으면 병상 하나 집어넣어요. 이 공간에다가 환자 6명을 집어넣겠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환자 보호자 1명씩 있어. 12명 있어. 이 비좁은 공간에 12명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환자 한 명이 감기 걸려가지고 기준 탁탁 하고 나는 그러면 다 퍼뜨리죠. 기준을 대폭 늘려야 되는 거예요. 기준 병실이 6.5m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5인실도 상급 병실을 받았어요. 5인실도. 5인실은 그러면 환자 1인당 면적이 6.8제곱미터였어요. 6인실, 8인실하고 차이가 안 나. 근데 상급 병실로 받았어요. 물론 지금은 4인실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4인실이라고 해도 얼마 안 차이 나요. 1제곱미터 겨우 요만큼 넓어지는데 상급 병실로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는 건강보험 적용됐어요. 이 정도 된다가 좀 더 비싸게도 받긴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거든요. 지금 3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지금 상급 병실을 받아요. 3인실이라고 하더라도 1인당 평균 면적이 7.6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6인실, 8인실에 있는 거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4인실하고. 그쵸? 조금 1m 공간만 넓어지는 거예요. 그건 문 들어온 공간이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2인실 되면 조금 넓어져요. 2인실 되더라도 9.5제곱미터. 환자 한 명당 3 곱하기 3cm, 3m가 이 공간입니다. 4인실하고 좋을 게 별로 없어요, 2인실. 그런데도 가격은 상급병실 엄청나게 세게 받는단 말이죠. 1인실이라고 하더라도 겨우 한 18제곱미터, 1인실 정도 돼야 조금 여유가 생기죠. 이 면적들이 사실은 이 통로 면적이에요. 통로 면적이 다 들어가서 그러는 거지 병상이 면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너무 엉터리로 돼 있어요. 그때 1인실, 2인실, 1인실은 좀 그렇다고 쳐도 2인실, 3인실은 사실상 다인실하고 별로 거주 환경의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몇십만 원씩 받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은 기준이 얼마냐? 병상 하나당 기준이 13.3제곱미터. 그러니까 13제곱미터예요. 2인실보다 거의 1인실에 육박할 정도의 면적을 법적으로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병상당 면적 기준으로 상급 병실을 부과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부과해요. 그래서 6인실, 4인실 이렇게 비좁게 만드는 데는 다 삭감을 해버리고 좀 더 넓게 쓰는 데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줘서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죠. 이걸 해야지 이 환경이 바뀝니다. 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이거 다 하려고 하면 돈이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이 하나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 단위가 들어가죠. 또 하나 이제 환자가 이용하는 거주하는 공간들도 좋지만 간병을 다 가족에게 떠넘기잖아요. 환자 입원하게 되면 가족이 자기 일 생계 그만두고 간병을 하든지 아니면 간병을 써야 되는데 간병을 써도 보통 하루에 7만 원씩 하죠. 한 달 입원에 3,720, 200만 원이 넘게 돈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인데 원래는 간병인 제도가 전 세계에 없어요. 누가 환자 간병을 보호자가 합니까? 그런 나라가 없어요. 병원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병원 간호사들이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서 이 간호사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건강보험 적용 수가가 너무 낮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자 한 명이 입원하게 되면 그 입원 병원 수가가 5만 원이에요. 하룻밤에 5만 원. 그러니까 의사들이 맨 이렇게 5만 원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간호사 월급도 줘야 되고 병원 운영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나오지. 그러니까 간호사를 많이 고용을 안 해요. 작은 병원 같은 경우는 간호사 한 명이 밤에 20명씩 환자를 본다는 거죠. 한 사람이 간호사 한 사람이 커버하는 환자 수가 20명씩 돼요. 언제 그 환자를 다 돌보고 간병 다 하겠어요? 못하죠. 적어도 간호사 한 명이 5명, 6명 환자를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기저귀도 갈아주고 여러 가지 이제 간병 역할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 인력을 고용해야죠, 병원에서.
지금은 근데 그걸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자가 더 커지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지금 이제 포괄과정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하고는 있어요. 일부 공공병원에서만. 그러니까 보호자 없는 병실을 하고 있긴 있는데 이건 역시도 모든 병원에 확대를 해야 돼요. 대학병원도 안 하고 있어요. 시범 사업. 이것도 확대될 가능성도 당장 없어요. 이것도 확대되려면 이것도 돈이 조단위로 들어가요. 1조가 더 들어가야 한 3조 정도 가까이 들어가요. 상급병실 해결하는데 2조 정도 들어갈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런 메르스 같은 게 병원 감염을 전파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병원 감염 관리 또 강화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감염 관리를 투자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안 되는 걸 뭐 하려고 투자합니까? 또 병원 입장에서 환자가 병에 걸려야 더 좋아요.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감기로 입원해서 이 환자가 폐렴이 생기면 더 좋단 말이죠. 그렇죠? 폐렴 치료는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감염관리 차원에서는 감기 환자가 폐렴으로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지는 다리 뭐 수술 받으러 왔다가 폐렴이 땀 옆에 환자한테 감염받아가 생겨서 폐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 병원이 그걸 막을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안 돼 있고 조건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이것도 하면 제도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뭐 수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력 문제, 장비 문제 다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어 터지는 응급실, 특히 이제 빅5 병원의 미어 터지는 응급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환자를 못 가게 해야 되나? 못 가게 해야 됩니다. 상급 병실의 빅5 병원에는 거기에서 치료해야만이 되는 환자들이 가야죠. 다른 병원에서 치료해도 되는 환자들이 거기 갈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의료 전달 체계, 가벼운 거는 의원에서 해결하고 조금 입원해야 되는 거지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거는 동네 병원, 종합병원이나 작은 병원에서 입원해서 해결하고 진짜 큰 중증 질환들은 당연히 큰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삼성 서울병원이나 응급실에 야간에는 그냥 애들 같은 경우 감기 환자부터 시작해서 열난다고 하면 무조건 가요. 다. 그러다 보니까 미어 터지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증 환자들 치료는 오히려 그랬을 때 중증 환자들 대기 오래 해야 되고 치료가 지연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빠글빠글이 있으니까 온갖 환자들이 오니까 거기에 이제 감염 환자가 있으면 또 거기서 전파시키고 이러는 거지. 요거 해결해야 되죠. 전달체계 이거 전달체계 문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또 문제죠. 1차 의료 그러려면 일단 동네 의원부터 이제 착착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전혀 그게 이제 안 갖춰지고. 근데 그러려고 하면 1차 의료를 강화하려면 주치의제나 이런 시스템이 작동돼야 되는데 주치의제 도입 하나하나 주제가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인간이 구조적으로 너무 취약한 거죠. 전염병 자체가. 국가방역체계도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차라리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거에 비하면 상당히 수월해요. 보건의료 시스템을 전염병 예방에 좀 강하게 내성 있게 시스템을 갖춰주려고 하면 사실은 크게 변해야 돼요. 우리나라 제도가 크게 변해야 돼요. 작게 몇 개 뗀 방식으로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세월호에서 보여주는 거죠. 뗀방 조치도 못하려고 했잖아요. 물론 비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에서 지금 메르스가 왜 이런 문제가 확산이 됐고 또 이게 왜 뚫릴 수밖에 없었는지 국가 방역체계와 의료 시스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거를 사회에 또 이제 메르스 사태가 재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중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늦어서 두 분만 질문 내지는 의견을 아니요, 괜찮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말씀하시죠. 네. 예.
양건모 대표님. 아까 이제 와 볼 때 열도 안 났잖아요. 네. 열도 안 났고 본인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입장이라는 게 병원에 딱 갔을 때 의사분이 이제 열을 났을 때 뭔가 어떤 체크리스트처럼 이렇게 아까 들었을 때는 의사가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의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실은 또 갔을 때 너 외국 가 이런 뭐 물어봐야 되는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그걸 안 물어보는 건지 그런 게 매뉴얼화되어 있지는 않은 메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너무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의사들이 반드시 여기에서 뭐 어딜 갔다 왔냐는 하여튼 뭔가 이렇게 매뉴얼화돼서 반드시 의사들이 뭔가 환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거기는 일단 1차적으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병관 분리 공부도 있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걸렸는데 격리가 됐어요. 예를 들면 격리가 되면 어디 격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병원이 못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증상이 있고 그러면 지금 이제 격리가 병원에 격리를 하는 거고요. 그 병원 안에서만 병원 안에서 그렇죠. 병원 안에서만 하게 되면 그렇죠. 내가 만약에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루 걸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가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열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보러 격리를 한다고 갑자기 이제 일당이 생각이 나가. 그래갖고 내가 아닌 것처럼 차라리 죽고 말지 이런 생각이 나서 신고 안 하고 도망칠 것 같은 뭔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내가 저 입장이라고 하면 나부터도 잊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홍콩에서 그때 보시기에 자기가 메르스라고 확진이 되는 사람이 신고할 경우 6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왔더라고요, 뉴스에. 그랬을 때 하여튼 뭔가 이렇게 아까 대안은 했지만 뭔가 이렇게 격리된 사람들 같은 경우 집이 좀 불리하면 상관이 없지만 정말 이렇게 그런 게 이렇게 격리되는 날짜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무슨 재난 기금이든 뭐든 해갖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격리에 적극적이지 않을까. 이런 대안 부분에 있어서 나부터도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일부는 저기 국가에서만 해줍니다. 아, 네, 해주는데 이제 여러 그 외에 관련된 이제 간접적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보상을 안 해주죠. 치료비 정도만 하고 그렇죠. 나머지 일당이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소득 상실 이번에도 그거는 국가에서 해주는 거죠. 격리 환자니까 입원 격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입원 격리. 네. 입원해서 이제 14일 동안 격리하시면 그 하루당 얼마씩 해가지고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도에 나온 걸로 보면 치료비는 지원을 하는데 치료 후에 후유증에 대한 지원책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 손상이 막 오고 그런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현재 대책이 좀 없다고 하고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우리나라는 아주 취약하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그게 법으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메르스가 정부에서 그만둘 이제 종료선언 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기 이제 단체 차원에서는 메르스로 인해서 후유증이 난 경우에 있어서도 뭐 하여튼 1차적으로 뭐 그렇게 입장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손상이 왔다거나 후유증이 왔다거나 이러면 정부 차원에서 그걸 전적으로 해라 이런 부분들도 좀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들어보면. 예, 그런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잠깐 네. 아까 그 포괄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 예산이 수조의 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뭐 이 정부에서 어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사가 있기는 있는 겁니까? 필요 없습니다. 아주 절망적이네요. 비행기 하나만 더 사면 돼요. 그나마 이제 저기 지금 비급여 중에 3대 비급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급 병실료, 특진료, 간병료입니다. 예.
이 세 개가 모든 그 비급여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기 박근혜 정부 들어섰을 때 이제 4대 중증질환 100% 한다고 하면서 3대 비급여 다 급여화 시켜주겠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 입을 싹 바꿨잖아요. 네. 그때 이제 시민단체들, 뭐 제가 했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나 이런 단체들이 공약 사기로 막 비판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3대 비급에 대한 개선책을 조사해서 마련하겠다라고 해왔었고요. 그 결과를 이제 특진료는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급 병실료도 이런 그러니까 병상당 면적 기준, 환자가 생활하는 면적 기준을 늘리는 것이 방식이 아니라 이제 5인실하고 4인실 그 일부예요. 많지는 않아요.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포괄간호 서비스, 간병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냥 시범사업 정도 하겠다. 2017년도까지. 그래서 그게 지금 한 20, 30개 병원에서 지금 시범사업만 병실 몇 개 만들어가지고 시범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부 지원기관에서는 올해도 간병인을 없는 병, 간병이 네네. 없는 병을 지금 시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원래 나올 때는 2017년서부터는 전체 병원에서 확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요? 그거는 이제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인 계획이 있고요. 그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계획이 없는 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죠. 그런 계획을 이제 복지부에서, 정부에서 내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고 있고, 몇 개 이제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거를 포괄간호 서비스 정부에서 시범사업 하기도 전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지자체에서. 실병원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게 하나 이제 모델이 좀 되면서 좀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하면은 이 포괄 의료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정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늘려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간병료를 지출하고 있잖아요. 1인실, 2인실 형편없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다 환자들이 지출하고 있단 말이죠. 네. 사적으로 내 호주머니로. 이거는 환자한테 호주머니 지출할 게 아니고 정부가 재원을 더 확보를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건 다 해주자라는 거죠. 환자 부담을 없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담은 이미 하고 있는 부담인데 이거 환자 개개별로 부담을 시킬 거냐 건강보험으로 부담을 시킬 거냐 차이인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개개인이 부담하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예를 들면 간병료 200만원 나와. 그럼 부자도 200만원, 가난한 사람 200만원이죠. 부자는 영향을 안 받죠. 가난한 사람은 200만원 부담이 당장 되죠. 근데 건강보험을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건강보험을 좀 올린다라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잖아요. 소득이 많은 사람도 많게 내고요. 건강보험공단은 절반 정도는 국고하고 사업주가 내줘요. 국민들이 내는 그 중에 반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들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을 해서 이걸로 다 해결하자는 말이죠. 상급병실 다 없애. 물론 뭐 특실 이런 건 나준다고 하시더라도 웬만한 1인실까지 건강보험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면적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간병 없애. 병원에서 다 해줘. 특징료 다 없애. 그리고 다른 보험은 안 되는 거 그냥 다 그 건강보험 쪽 시켜서 다 건강보험을 하자라는 거죠. 네. 제가 하는 활동들이 주로 그런 겁니다. 예, 하나로.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거. 그게 굉장히 큰 계획인데 정부는 거기에 전혀 뜻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보험하고 연결돼 있어요. 보장이 확대되면 이제 민간의료보험, 뭐 실손의료보험 이런 이제 구매 안 할 거잖아요. 필요가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건강보험 보장 확대되지 않습니까? 실손의료보험이 자연스럽게 쭈그러든단 말이죠. 보험사 매출이 뚝 떨어지거든요. 못 냈네요, 그게 정말. 예. 그래서 이제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이거 하나는 문제가 관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들 다양한 분석을 잘 들었고요. 그럼 왜 이렇게 메르스가 우리가 조기에 발견했다고 사실 확산을 저지를 하는 거냐라고 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언론에도 나왔듯이 초기에만 그 병원 정보만 공개했었어도 사실은 그게 가장 이제 팽착을 했다라고 보는 것들인데 왜 그러면 그 보건복지부가 어떤 위기 지금 이제 전염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기 대응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위기 상태에서 아마 종식이 돼도 아마 위기 상태에서 지금 종식은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굳이 보건복지부가 이거를 확산을 차단하려고 하게 되면 적극적인 그러니까 적극성이 저는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대한 어떤 정보 공개도 하고 대국민들한테 같이 동참해서 협조하게 하고 시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걸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 숨기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비밀주의라고 얘기했고 숨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거를 원래 이 아프면 집안에서도 누구 하나가 아프면 그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야 사실은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잘못한 게 보건복지부가 결국은 공무원들의 행태들이 지금처럼 메르스에 대응하는 것처럼 바뀌지 않으면 숨기고 알리지 않으면서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보게 되면 결국은 이게 확산이 됐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뭐 부담스럽다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준비해오고 어떤 대응면이 구체적이 없었을 때 이게 자꾸 이제 빵꾸가 난 것들이 자꾸 이게 드러나게 되니까 그걸 오히려 실책을 딱 했을 때 거기서만 인정을 하고 들어갔었어도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건의료 체계를 바꾸는 거라든지 방역 체계를 바꾸는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병원 내에 지금 시스템을 바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또 다른 전염병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든 뭐 주의나 위기 단계에 가면 누가 대응을 하냐면 보건복지부가 1차적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전문 인력은 거기 있죠. 네? 근데 그들이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들의 공무원의 어떤 기본적인 행태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해야 맞아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개혁이 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해서 개혁이 전반적으로 각 분야 필요한 거 포괄적으로 됐을 때 앞으로 또 다른 이런 사태를 만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의 이번에 복지부의 어떤 대응 방식, 공무원의 행태들을 바꿔내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사들을 이루어져야 돼요. 국정조사나 이런 것이 네.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서울병원하고의 정부하고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서로 하는 얘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평택성모병원에서의 결정 문제도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했는 건지 내부의 잘못된 판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수정해서 되지 않았는 건지 도대체 그 결정을 누가 한 건지 해가지고 그래야지 좀 치부를 다 드러내야지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너무 그러니까 이게 규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병원 관계자는 병원 얘기만 이제 인터뷰에 나왔을 때 보면 병원의 어떤 시스템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예를 들면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양한 주체에서 다 바뀌어야 되지만 누가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저는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행태들을 바꿔내지 못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국정감사를 해서라도 국감에서라도 이 문제를 사실은 공무원이 지금 대응에 실패했던 그런 걔네들의 행태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선을 해나가지 않으면 그리고 사실 저는 그게 전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의료 체계라든지 사실 방역 체계라든지 병원 시스템을 바꾸는 거라든지 근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집중화되고 가장 선행적으로 앞으로 그게 다 바뀐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 대응 저는 못한다고요. 복지부 애들이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매뉴얼 잘 만들고 시스템 잘 만들어봐도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활동을 하시고 뭐 저희도 이제 메르스에 대해 기자회견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은 공무원들 복지부들이 이번에서 그런 행태를 바꿔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봐요. 질병관리본부든 보건복지부 장관이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실상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그런 것이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방역 저기 아까 얘기했던 방역 뭐 그거 더 확실하게 그럼 그거 하나 가지고 다 뭔가 우리 요번처럼의 문제를 이제 다음에는 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것 같아요. 사람이.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사람이 먼저기도 하고 그러면서 게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서 뭐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제 그런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저는 봐요. 아까 그래서 이제 방역 체계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고 한들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가 안 되면 그 체계가 작동이 안 되죠. 그 체계를 작동시키는 힘은 사실 정치인이 역할인 거죠. 사실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의 역할이 그걸 이렇게 추동시키고 실제 제대로 작동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냥 빨리 정부에서 분들이 참 그게 최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명박 때도 최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일단 좀 같습니다. 뒷풀이 가서 더 자세하게는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좀 너무 늦어지고 복지부장관 회의 시켜야죠. 예, 뭐 그걸로 끝나버리는 이게 또 문제니까 당연히 날라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해임돼야 될 것 같아요. 장관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만 좀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권의 비민주성, 공무원성, 반민주성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죠. 우리가 밑에서 아무리 의사들이나 뭐 시민들이 애써서 했는데 쉬고 자리에 있는 여자가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죽든지 말든지 날 팽개친 거 아니에요. 방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정권의 민주적 정부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모든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이토록 심각한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또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예, 모든 고통 다 안겨주면서도 책임을 하나도 안 지는 이런 지옥 같은 이 정치 상황, 이게 참 가슴 아픕니다. 예.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과 진단이 있을 수 있고 또 공통적으로 사실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고 하는 문제를 또 지적할 수 있고 또 공공의료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 아니면 뭐 마비 상태에 가깝다 이런 진단도 또 옳은 진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감염병원을 꼭 좀 세워야 된다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말씀 좀 이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를 또 질병관리청이나 이렇게 좀 독립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또 그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공무원들의 어떤 행태나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있겠지만 시스템이 또 잘 갖추어지면 또 공무원도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할 가능성도 있고 또 공무원이 잘못된 거대로 또 교체되는 부분도 있고 행태 문제도 있고 이게 종합적인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하시려던 말씀을 좀 저기 감염병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전 많은 요구들이 좀 있고 그렇긴 한데 저는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면 사회에서 병원을 하나 짓는 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금 야권 새정년도 좀 주장을 하고 뭐 노조나 이쪽에 주장을 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염병 전문병원이 없어서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걸까? 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병 전문병원을 예를 들면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를 짓겠다는 거지? 라는 건데 제대로 작동되는 병원 지으려면 대학병원급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병원 지어가지고는 그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그만큼 이제 뭐 하나 하는 데에서는 엄청난 전문 인력,
시설, 장비들이 투입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그걸 갖고 제대로 갖고 있는 건 대학병원인 거예요. 서울대병원이 대학병원급에서 갖고 있는 거니까, 문제는 이제 그걸 또 하나 짓는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이 엉망이면 소용이 없는 거고, 기존의 이 대학병원의 의료 자원들, 이게 국립병원이든 국립대학병원이든 민간 사립대학병원이든 이거를 위기 대응에서의 어떻게 이제 이런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자가 저는 좀 더 큰 문제 아니냐. 물론 이제 공공병원의 자원을 또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병원 설립보다는 공공병원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공공병원 자체를 좀 더 키우는 방식. 그럼 또 다른 방식. 더 예를 들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따로 병원을 어디에 짓는 게 아니고 국립의료원 자체를 좀 더 규모를 더 키워서 거기에 이제 감염병 전문 센터를 짓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0병상 정도라도. 그럼 일상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다른 진료나 이런 것들, 다른 감염병 하다가 이런 위기 대응 때 집중적으로 해서 활용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적어도 500병상 이상 짓지 않으면 종합병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메르스 때문에 환자 역할을 했을 때도 경기도에서 수원병원을 도립병원이거든요. 도립병원을 다 비웠어요. 환자는 다 딴 데로 보내고, 하지만 거기서 보는 환자는 의심 환자하고 경증 확진 환자들만 진료했어요. 중증 환자라고 하면 이제 중환자실에서 그래서 이렇게 인공호흡기도 달아야 되고 체외 혈순환기를 돌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거기서 할 수 있는 의사도 없고 해군 간호사도 없어요. 장비도 없고. 그런 이제 중증 환자들은 다 국립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분당 서울대병원을 보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생각을 하면 위기시에 즉각 이렇게 민간 의료 자원들까지 최대한 활용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공공병원이나 이런 걸 확대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건 당연히 키워야 되는 건데, 새롭게 어중간한 애매모호한 병원을 짓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공공병원들 역할을 또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건 좀 더 낫지 않을까. 지금 다 도립병원이든 한 100몇 병상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 조금 좀 숨 넘어가 좀 힘들어지고 중환자실 갈 정도면 그냥 다 대학병원 다 보는 거예요. 다. 그런 문제들이 좀 몇 개, 그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공병원들은 대학병원 빼면 국립의료원 정도나 중증환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나머지 공공병원들은 다 그냥 대학병원을 보내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예, 이제 토론 주제나 또 뭔가 또 나눠야 될 말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의료 체계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고, 진주의료원이 뭐 지금 폐쇄됐잖아요. 그걸 원상 회복하고 강화시키는 거, 이거부터 사실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예. 뭐 하실 말씀 너무 많고, 또 아까 또 질문하시는데 또 멈추게 또 말씀드려서 또 죄송하고 한데요. 뒤풀이 가가지고 또 말씀은, 못다한 말씀을 다들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고모님께서 아버님 상을 저번에 당하시는데 좀 잘 몰라가지고 이제 또 부담이 되시고 할까봐 이렇게 말씀을 또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 이로라고 할까, 이런 뜻을 나누는 의미에서 특별히 박수를 좀 쳐서 힘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 4차 이제 토크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워낙 또 전문적인 또 분야고 또 이러다가 보니까 직접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추후 이제 5차, 6차 이렇게 쭉 좀 함께 할 그런 주제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달달이 한 번씩 하기로 했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뭐 한 달에 쭉 좀 이렇게 뭐 격주만에 한 번씩 하거나 또는 이렇게 또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예, 곧 나갑니다.
예, 또 이 자리를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글문화연대 대표님이신데요. 예, 그러면 박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로 아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로니에 방송 박 기자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리고 이상호 또 감독님하고 또 김명희 선생님께서 오셔서 또 열심히 촬영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